땅값이 오르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들이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별로 올라가는 이게 우선은 토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수요자가 증가될 때 땅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토지의 실수요는 뭐다? 건축할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댔죠. 건축에서 임대를 주는 경우, 건축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 건축에서 내가 실제 사용하는 경우, 뭐 카페를 한다든지 펜션을 한다든지 공장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이 건축 수요가 건축을 할 때는 항상 인허가를 받고 다음 착공을 하고 완공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인허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인허가 정보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역이든 인허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건축의 가장 선행지수는 인허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늘어나는 쪽이 좋은 징조인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인허가가 늘어난다? 좋은 징조단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제주도, 하남, 또 어디 있겠어요? 동탄, 이런 데 있겠죠. 이런 데들은 대부분 땅값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땅값이 필연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공급은 되지 않는다. 그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 증가에 함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구가 늘었다고 알 때는 어떨 때냐면 인구가 늘기 통계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고 인구가 늘었구나 이래 알 수가 있는데 이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각 지역별 인구 통계가 나오겠죠. 이 전입신고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뭐다? 이 인허가를 거쳐서 인허가, 착공, 준공. 그러면 이제 이 준공 중에서도 이 인허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주택 인허가, 착공, 완공 후에 인구가 전입신고를 하면 인구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타이밍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때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냐면 2차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구 증가에 의해서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이제 사실 이 강의보다는 투자를 먼저 했었고 비중도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땠냐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서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자들은 사실 실수요자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2016년에 들어가서 18년에 나오고 14년에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팔고 나니까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이제 서울 아파트를 예를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가서 12년도에 하나씩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15년, 16년에 폭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이다 봤는데 그 폭등을 할 때 현상이 뭐였냐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한 번 더 증가되면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투자자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투자자가 들어올 때 한번 빠져나오고 실수요자가 꿈틀꿈틀 들어올 때 여기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팔았었는데 매도를 했었는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서 팔고 나서도 시장을 다시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작업을 해서 팔고 나서도 내가 적절하게 잘 팔았는지 아닌지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구가 증가되는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오르더라.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9년 다시 한 번 더 땅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실수요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땅값이 오를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인구 증가가 약간은 후행지수라고 생각을 했던 게
2차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입지가 좋은 땅은 2차 상승을 바라보고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건물 가치 상승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가격이 약 25%대가 올랐을 때 땅값이 60%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용적률에 의해서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땅이 어려운 이유는 땅을 봐서 어렵다. 땅은 사실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는 왜 오르는지 어느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건물은 커피, 땅은 원두라고 했죠. 건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같이 안 올라가요. 건물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토지 가치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후행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후행 기간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 우리 경기 사이클이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요때 떨어지다가 침체기가 있다가 요때 회복기가 있죠. 회복기가 있고 요때 호황기가 오게 됩니다. 요 회복기는 가격은 바닥 대비 올라갔지만 평균점만큼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회복기라고 하고 요만큼이 호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황기. 이 호황기가 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요 회복기는 오른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회복한 겁니다. 요 호황장이 올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으로 본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땅값이 약간 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부산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2017년까지 부산이 상승을 했었죠. 그때 16년, 17년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데가 부산이고요. 그 과거에는 대구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대구에 땅값이 많이 올랐었고, 다음 이제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서울의 땅값이 최근 들어서 많이 집값 상승률 1위를 서울이 하고 있죠. 작년, 올해 이래서 서울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좀 꿈틀대는 곳이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이제 토지 가격이 슬슬 전국 상승률 10위권 안에 대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역세권이라든지 재개발이 되는 쪽에 이제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쪽에 도심지에 땅을 봐놓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전에서 역세권이나 안전방으로는 2000세대, 1000세대만 돼도 효과는 있습니다. 2000세대 이상 재개발이 모여있는 곳, 이런 쪽이 눈여겨봐야 될 곳입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규제 정책에도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화된다라는 거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펴는 거니까 이게 이제 후행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제 규제 정책은 언제 나오냐? 과열됐을 때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규제 정책을 내놓는데 정부에서는 요때 과열됐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데 규제 정책을 한다고 갑자기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곳으로 튀어오르거든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풍선 효과가 있는 곳에 땅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나 이제 통화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일자리가 좋아지면 인근에 이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은 이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부동산 사이클도 경기에 후행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요때 패러다임이 이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법칙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오르기도 하고, 경기가 떨어질 때 부동산 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 좋아지고 나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 이게 오히려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었냐면, 작년 기준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울산, 창원, 포항 이런 곳이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을 만큼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여기 경기 부양 정책도 펴고,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조금 정리해서 5가지 경우를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